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천지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장의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내리며 눈부신 반사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강민혁 대표가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영광을 대변하는 듯했지만, 정작 그 영광의 실체인 아내 윤세연은 파티장 구석진 곳에 조용히 서서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단상 위에서 쏟아내는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았는데, 강민혁은 오늘따라 유난히 들떠 보였고, 그의 곁에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마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팔짱을 끼고 서서 거만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세연은 그 역겨운 광경을 보면서도 동요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얄팍하고 과시욕에 찌든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순간은 슬픔보다는 차라리 지루한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강민혁이 마이크를 잡고 천지그룹의 눈부신 성장을 자찬하며 모든 공을 자신의 탁월한 리더십과 결단력으로 돌리는 동안 파티장에 모인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은 아첨 섞인 박수를 보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거대한 기업의 진짜 설계자가 저 뒤편 어둠 속에 서 있는 윤세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민혁은 세연이 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전략 기획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고, 위기의 순간마다 그녀가 동원한 인맥과 자금으로 회사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천재성 덕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며, 세연은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조용한 아내로 남기를 원했다. 그러나 오늘 강민혁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잔인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는 연설을 마치자마자 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보란 듯이 세연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러 오는 집행관의 발걸음처럼 위압적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세연의 앞에선 강민혁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날카롭게 세연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강민혁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말했고, 옆에 서 있던 최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세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세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서류를 집어들었으며, 천천히 내용을 훑어내려가는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강민혁 쪽이었고, 그는 세연이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적어도 분노하여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녀의 이토록 차분한 반응은 그의 자존심을 묘하게 긁어놓았다. 강민혁은 세연의 반응을 무시하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었으니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도장이나 찍고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10년간 자신을 내조해온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은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고, 오로지 늙고 지루한 여자를 치워버리고 젊고 화려한 새 장난감을 차지하겠다는 탐욕만이 가득했다. 최유라는 강민혁의 팔에 더욱 몸을 밀착시키며 언니가 눈치가 있다면 알아서 빠져주는 게 예의가 아니겠냐고 비아냥거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세연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세연은 여전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핸드백에서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세연에게 있어 이 이혼 서류는 버림받는 증명서가 아니라 족쇄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문서였으며,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몇 달간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모든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다. 세연이 망설임 없이 서류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써 내려가자 강민혁과 최유라의 표정에는 일순간 안도감과 함께 기묘한 허탈감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세연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서명을 마친 세연은 서류를 강민혁의 가슴팍에 가볍게 밀어주며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를 주었으니 그에 따른 대가도 감당할 준비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건조해서 강민혁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민혁은 애써 그 불길한 기분을 떨쳐내며 허세를 부렸고 당신 같은 가정주부가 없어도 천지그룹은 더 높이 비상할 것이며 자신에게는 유능한 부사장인 최유라가 있으니 걱정 따위는 집어치우라고 큰 소리쳤지만 세연은 그 말을 듣고 짧게 비웃음을 흘리며 돌아섰다. 파티장을 빠져나가는 세연의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으며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지난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자신의 능력과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파티장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는데 문이 닫히고 강민혁과 최유라의 역겨운 미소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세연의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차갑게 변했고 그녀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작은 저장장치를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천지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과 이중장부 그리고 강민혁이 불법적으로 저지른 비리들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인재들의 명단과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세연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주차장으로 내려온 세연은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충실한 비서인 박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세연의 표정을 살피며 준비된 계획을 실행할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천지그룹 본사 건물의 화려한 조명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명령은 단호하고 명확했으며 그것은 강민혁이 쌓아올린 모래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파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 실장은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은 지시를 내렸고 세연은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이제 곧 시작될 전쟁을 위해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천지그룹의 주가 폭락과 강민혁의 몰락 시나리오가 정교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한편 파티장 안에서는 강민혁이 최유라와 함께 축배를 들며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자축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것은 회사의 주거래, 은행들로부터 걸려오는 긴급한 독촉 전화였다. 최유라는 승리에 취해 강민혁의 귀에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이며 앞으로 자신들이 누리게 될 부와 명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 역시 자신이 앉게 될 부사장 자리가 사실은 아무런 실권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진짜 권력은 이미 문 밖으로 사라진 세연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민혁은 세연이 떠난 빈자리가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있었고 이 어리석은 자만심은 결국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었다. 강민혁이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연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에 속보가 뜨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천지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된 뉴스였고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강민혁에게로 쏠렸다. 당황한 강민혁은 급히 홍보팀장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제야 그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세연이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경고가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다. 뉴스의 내용은 치명적이었고 기술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모두 강민혁이 최근에 직접 영입한 최유라의 측근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파티장은 웅성거림을 넘어 혼란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최유라는 사색이 되어 강민혁의 팔을 붙잡고 이것은 모함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강민혁의 표정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 있었고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곁을 지키던 충신들이 하나둘씩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며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지만 화면에는 이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주가 폭락을 알리는 붉은색 알림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강민혁은 대로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비서실장을 찾았지만 비서실장은 이미 10분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세연의 뒤를 따라 나갔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으며 강민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공포감을 맛보게 되었다. 이 모든 혼란을 뒤로한 채 세연의 차는 서울의 야경을 가로지르며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떠난 천지 그룹은 마치 방향타를 잃은 거대한 배처럼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고 그 배의 선장인 강민혁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도 없이 홀로 남겨진 꼴이 되었다. 세연은 박 실장에게 내일 아침 주식 시장이 열리는 즉시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라고 지시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복수의 시작이자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심의 불빛은 더욱 화려하게 타올랐지만 강민혁이 머물고 있는 파티장은 점점 더 짙은 어둠과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화려했던 샹들리에조차 이제는 그의 처량한 몰락을 비추는 서치라이트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강민혁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서서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고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파멸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윤세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태풍은 이제 막 그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펜트하우스의 넓은 침대에서 눈을 뜨며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해방감을 맛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목을 조여오던 넥타이를 풀어버린 듯한 상쾌함이었다. 옆에는 최유라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그가 지배하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욕실로 향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제 잔소리를 늘어놓는 늙은 아내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마음껏 경영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만했고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어젯밤에 찝찝했던 기억들을 모두 씻겨 내려가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회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의 반응은 예전과 사뭇 달랐는데 평소라면 허리를 굽혀 인사했을 그들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눈빛으로 수군거리며 그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강민혁은 그것을 단지 대표의 위험에 눌린 경외심으로 착각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부사장실에 입성한 최유라는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사무실 인테리어부터 뜯어고치기 시작했는데 윤세연이 사용하던 고풍스럽고 실용적인 가구들은 촌스럽다는 이유로 모두 복도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는 화려한 금장 장식과 최고급 가죽 소파를 들여놓으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 했고 결제를 받으러 온 임원들을 문전박대하거나 외모를 지적하며 모욕을 주기 일쑤였다. 최유라는 경영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세연이 만들어 놓은 결제 시스템이 복잡하고 답답하다며 자신의 편의대로 간소화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반발하는 재무팀장을 그 자리에서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직원들은 아연실색하며 강민혁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강민혁은 오히려 최유라의 과감한 결단력을 칭찬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유능한 인재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오후가 되자 자금 담당 상무가 사색이 된 얼굴로 강민혁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는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거래 은행들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강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며 자신이 직접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서의 건조한 목소리만이 들려올 뿐 은행장은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연결되지 않았다. 강민혁은 지난 10년간 은행장들과 형님 동생하며 지내왔던 친분을 과신했기에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사실 그 모든 관계는 윤세연이 뒤에서 꼼꼼하게 챙겨온 신뢰와 로비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상무는 조심스럽게 오너 리스크로 인해 신용등급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강민혁은 책상을 내리치며 은행들이 감히 천지그룹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릴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던 오랜 협력 업체들마저 갑작스럽게 공급 중단을 통보해 왔는데 그들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내더라도 더 이상 천지그룹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강민혁은 격분하여 협력업체 대표들을 소집했지만 회의실에 나타난 것은 결정권이 없는 실무자들 뿐이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경영진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했다. 사실 윤세연은 이들 협력업체 대표들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며 가족 같은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그들은 윤세연이 없는 천지그룹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여 발을 빼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민혁은 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실무자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미 법무팀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강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끓어오르는 화를 사겨야만 했다. 위기감을 느낀 강민혁은 최유라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녀가 내놓은 해결책은 품질 검사 단계를 축소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고 그 비용으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진행해 주가를 부양하자는 터무니없는 제안이었다.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위험한 발상이었지만 당장 눈앞의 성과가 급했던 강민혁은 최유라의 말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며 무릎을 쳤고 즉시 생산 라인에 지시를 내려 품질 관리팀의 인원을 감축하도록 명령했다.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온 공장장은 이것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최유라는 그를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 취급하며 해고를 종용했고 결국 천지그룹의 자랑이었던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공장 안에서는 숙련공들이 쫓겨나고 그 자리를 값싼 비정규직들이 채우게 되었으며 기계 돌아가는 소리마저 어딘가 삐걱거리는 듯한 불길한 징조가 감돌아 저녁이 되자 강민혁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평소 자주 가던 회원제 클럽을 찾았지만 그곳의 분위기 또한 예전과 달랐는데 평소 그를 반겨주던 정재계 인사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 그를 외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소와 형식적인 대답뿐이었고 누군가는 대놓고 조강지처를 벌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강민혁은 독한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키며 그들이 자신을 질투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취기에 비틀거리며 윤세연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녀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고 그 차가운 기계음은 그가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같은 시각 텅 빈 회사에 남은 최유라는 부사장실에서 명품 쇼핑몰을 검색하며 법인 카드로 수천만 원짜리 가방과 보석들을 결제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깔고 앉은 채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혔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에게 있어 천지그룹은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거대한 지갑에 불과했고 회사가 망하든 말든 자신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뿐이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긴급 결제 서류를 내밀었지만 최유라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강 대표에게 가져가라고 소리쳤고 비서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서류는 바로 핵심 기술 연구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긴 치명적인 보고서였다. 밤늦게 귀가한 강민혁은 술 냄새를 풍기며 최유라에게 다가가 위로를 받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냄새가 난다며 그를 밀쳐냈고 오늘 백화점에서 산 신상 구두를 자랑하며 내일은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겠다고 철없는 소리를 해댔다. 강민혁은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화를 느꼈지만 그녀의 화려한 미모를 보며 애써 화를 눌렀고 지금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며 조만간 자신이 보란 듯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뇌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윤세연이 매일 밤 머리맡에 놓아두던 숙취해소제와 따뜻한 꿀물을 떠올렸지만 지금 그곳에는 차가운 스탠드 불빛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잠을 청해야만 했다. 윤세연의 빈자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비어 있음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하던 공기가 사라진 것과 같은 질식감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강민혁의 책상 위에는 정체불명의 우편물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발신인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봉투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천지그룹의 주식이 대량으로 매도되기 시작했다는 증권과 찌라시와 함께 붉은색 펜으로 X표가 그어진 그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노리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으며 강민혁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윤세연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물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이 우편물의 출처를 알아내라고 고함을 쳤지만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어제부터 시스템 오류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보고를 올렸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마저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에 강민혁은 소름이 돋았고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공포감이 그를 엄습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 오후 2시경 천지그룹이 자랑하던 해외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고 원인은 최유라가 강행한 저가 자재 사용 때문임이 명백해 보였다.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회사 로비로 떼지어 몰려와 해명을 요구했으며 강민혁은 창백해진 얼굴로 집무실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화벨은 빗발치듯 울려댔고 임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으며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강민혁은 문득 윤세연이 떠날 때 남겼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이 쌓았다고 착각하는 그 성은 사실 내가 바치고 있던 모래성일 뿐이라는 그녀의 차가운 경고가 뼈아픈 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고 이제 겨우 시작된 붕괴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제우스 프로젝트의 붕괴 사고는 단순한 부실 공사 논란을 넘어 천지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대형 재난으로 번져나가고 있었고
언론은 마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달려들어 강민혁과 최유라의 비도덕적인 경영 행태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집무실에서 뉴스 속보를 지켜보며 제발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오열과 시민단체의 시위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그 소리는 마치 그를 단죄하는 지옥의 아우성처럼 들려왔다. 최유라는 이 와중에도 자신의 명품 가방이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될까 전전긍긍하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는데 강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혐오감을 느꼈지만 이미 그녀와 한 배를 탄 운명이었기에 그녀를 내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중간 발표는 더욱 치명적이었는데 그들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저급 철근과 시멘트 비율 조작에 있다고 밝혔으며 이 모든 결정이 부사장 최유라의 결제 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하여 천지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고 시가총액 수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강민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기자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고 강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변인이 써준 원고만 앵무새처럼 읽어댈 뿐이었다. 과거 윤세연이 작성해주던 예상, 질문 답변지와 위기 대응 매뉴얼이 얼마나 완벽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지만 후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강민혁은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인터넷 댓글 조작 업체를 고용하여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회사를 옹호하는 가짜 여론을 형성하려는 비열한 수를 썼는데 이것은 윤세연이 가장 경멸했던 방식이었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도덕이나 양심 따위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이 얄팍한 수는 오히려 내부 고발자에 의해 폭로되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고 대중들은 천지그룹 불매 운동을 넘어 강민혁 퇴진 운동을 벌이며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들었다. 회사의 로비는 욕설을 퍼붓는 시위대와 계란 세례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원들은 회사 배지를 떼어내고 출퇴근해야 할 만큼 수치심을 느꼈으며 핵심 인력들의 이탈은 가속화되어 회사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주식시장에 기이한 현상이 감지되었는데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천지그룹의 주식을 누군가가 무서운 속도로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재무팀으로부터 올라왔고 강민혁은 이를 경쟁사의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라고 판단하여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네메시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생소한 이름의 투자 회사가 주체였는데 그들은 마치 무한한 자금력을 가진 것처럼 시장에 쏟아지는 매물을 모조리 쓸어 담으며 단숨에 주요 주주 명부의 이름을 올렸다. 강민혁은 비서실장에게 네메시스의 실소유주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회사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페이퍼 컴퍼니 형태를 띠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고 다만 그들의 대리인으로 나선 인물이 업계에서 냉철하기로 소문난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강민혁은 네메시스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감에 떨었지만 한편으로는 주가 폭락을 방어해주는 그들의 존재가 고맙기도 했는데 그는 이 투자 회사가 천지그룹의 저력을 믿고 들어온 우호적인 세력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최유라는 옆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알아본 해외 큰손이 들어온 것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리자고 철없는 소리를 했지만 강민혁의 본능은 이것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포식자가 먹잇감을 노리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사실 네메시스라는 이름은 복수의 여신을 뜻하는 단어였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무지한 강민혁과 최유라는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섬뜩한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저
눈앞의 주가 반등에 안도하며 경계심을 늦추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윤세연은 여러 대의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이 움직이며 천지그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민혁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 위자료로 받은 현금과 그동안 숨겨두었던 비상금, 그리고 그녀의 능력을 믿고 투자해준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네메시스를 설립했고, 이제 그 칼끝을 강민혁의 목을 향해 정확하게 겨누고 있었다. 세연은 단순히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강민혁이 망쳐놓은 회사를 헐값에 다시 사들여 원래의 주인인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는 원대한 계획을 실행 중이었으며, 그녀에게 있어 이것은 복수이자 동시에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되찾아오는 숭고한 과정이었다. 며칠 후 네메시스 측 대리인이 강민혁에게 비밀 회동을 제안해왔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강민혁은 즉시 약속 장소인 호텔 스위트룸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윤세연이 아닌 낯선 중년의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천지그룹의 긴급 자금을 수혈해줄 용의가 있다며 두툼한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그 조건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영권의 상당 부분을 담보로 잡히는 독소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강민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당장 다음 주에 도래하는 어음막을 돈이 없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며 자신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자금을 확보한 강민혁은 잠시 숨통이 트이자 다시 거만해져서 임원들을 소집해놓고 위기는 지나갔다며 큰 소리를 쳤고, 네메시스를 자신의 우군으로 포장하여 주주들을 안심시키려 했으나 이것은 사형수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최유라는 회사가 안정되자 다시 사치스러운 생활로 돌아가 법인 카드를 긁어대기 시작했고,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아 내부의 불만을 더욱 키웠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곧 넘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유능한 인재들은 이미 경쟁사로 이직을 확정짓고 퇴사 날짜만 조율하고 있었지만, 경영진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침몰하는 배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세연은 박 실장을 통해 강민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인 내부 감사 자료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하라고 지시했다. 그 자료에는 강민혁이 최유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여 별장을 구입한 내역과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터지면 강민혁은 경영권 방어는커녕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했다. 세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강민혁이 느낄 절망과 배신감을 상상했고, 그것이 그가 자신에게 안겨주었던 고통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메시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안건은 현 경영진의 해임과 전문 경영인 도입이었다. 강민혁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네메시스 측에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변호사는 계약서 조항을 들이밀며 경영진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영권이 박탈된다는 문구를 차갑게 읽어주었다. 강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윤세연의 덫에 걸려들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미 주식의 과반수가 네메시스와 우호 지분으로 넘어가 있어 그가 할 수 있는 저항은 아무것도 없었다.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성난 주주들로 가득 찼고, 강민혁이 단상에 오르자 야유와 물병이 날아들었지만 그는 핏발 선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배후에 누가 있는지 찾아내려고 애를 썼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선두에는 강민혁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네메시스의 실질적 오너가 서 있었고 그녀의 등장의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렸고 최유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버리고 짓밟았던 윤세연이 여왕처럼 고고한 자태로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세연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시선은 강민혁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는 듯한 경멸을 담고 있었는데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강민혁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이 네메시스의 대표이자 천지그룹의 새로운 대주주임을 선포했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강민혁과 최유라는 그 박수 소리 속에 고립되어 마치 섬처럼 남겨진 채 자신들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뼈저리게 실감해야만 했다. 주주총회장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강민혁은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자신의 집무실로 도망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의 손은 분노와 공포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 던져 산산조각을 내었지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치욕감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윤세연이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서늘한 눈빛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전처가 성공해서 돌아온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세계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었다. 강민혁은 양주병을 병째로 들이키며 이것은 꿈이어야만 한다고 중얼거렸지만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고 그는 윤세연에게서 회사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 시각 최유라는 부사장실에서 자신의 차명 계좌들을 확인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윤세연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의 횡령 내역을 파헤칠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강민혁을 이용해야만 했고 곧바로 집무실로 달려가 강민혁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며 달콤한 독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윤세연이 자금력을 앞세워 공격해 온다면 우리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 주가를 부양하고 지분을 방어하면 된다고 주장했는데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그녀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 명동의 거대 사채업자를 통하는 것이었다. 강민혁은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윤세연에게 무릎을 꿇으니 차라리 위험한 도박을 거는 편이 낫다는 오기가 발동하여 결국 최유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강민혁이 은밀하게 만난 사채시장의 큰손은 천지그룹의 알짜배기 공장 부지와 핵심 특허권을 담보로 요구하며 살인적인 이자를 불렀는데 평소에 강민혁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조건이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는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고 그 대가로 입금된 거액의 자금은 즉시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인위적인 주가 조작의 단료 사용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지시로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고 이 돈이 사실은 회사의 살점을 떼어내어 만든 피 묻은 돈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윤세연은 강민혁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그녀의 정보망은 명동 사채시장 바닥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기에 강민혁이 사채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그 모든 증거 자료가 그녀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세연은 모니터 화면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그녀는 지금 당장 강민혁을 제지하는 대신 그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때까지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시세 조종 혐의는 단순한 횡령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것이며 세연은 강민혁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흙을 덮어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자금이 돌기 시작하자 최유라의 본색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강민혁 몰래 사채 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자신의 해외 비밀 계좌로 송금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를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그녀는 천지그룹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강민혁과 함께 침몰하는 대신 혼자서라도 살 길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강민혁이 주가 방어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회사의 기밀 서류들을 복사해 경쟁사에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다. 최유라는 강민혁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뒤로는 그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신뢰가 아닌 탐욕으로 맺어진 모래성이나 다름없었기에 파국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한편 강민혁은 주가 조작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듯 보였으나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그를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이자 지급일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험상궂은 남성들이 회사 로비에 나타나 행패를 부렸고 강민혁은 직원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했으며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술과 도박적인 주식 투자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는 윤세연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거나 애원하고 싶은 충동을 수십 번도 더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그의 눈밑은 차게 들어갔고 며칠째 면도조차 하지 않아 초췌한 몰골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어 주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무팀 직원이 우연히 최유라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여 강민혁에게 보고하게 되었는데 강민혁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직원이 내민 구체적인 송금, 내역과 장부 조작 증거를 보고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즉시 부사장실로 쳐들어가 최유라의 뺨을 올려붙이며 고함을 질렀고 최유라 역시 지지 않고 대들며 당신이 무능해서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것인데 내가 살 길을 찾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냐며 악을 썼다. 두 사람의 추악한 싸움은 열린 문틈으로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한때 세기의 로맨스인 척 포장되었던 불륜 커플의 밑바닥은 처참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끔찍했다. 강민혁은 최유라를 당장 해고하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위협했지만 최유라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자신이 입을 열면 당신이 저지른 불법 주가 조작과 비자금 조성 혐의도 모두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말에 말문이 막혔는데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으며 최유라는 그런 그를 비웃으며 짐을 챙겨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깨진 화장품병과 찢어진 서류들만이 뒹굴고 있었고 강민혁은 텅 빈 방 안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다. 최유라는 회사를 나오자마자 경쟁사 임원과 접촉하여 천지그룹의 차세대 프로젝트 기술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했는데 그녀는 이 거래만 성사되면 해외로 도피하여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만난 경쟁사 임원 역시 사실은 윤세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관계였고 윤세연은 최유라가 산업 스파이 짓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녀를 현행범으로 잡을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최유라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돈 가방을 건네받을 약속 장소로 향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강민혁은 최유라가 떠난 후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는데 사채업자들은 담보로 잡은 공장 부지를 경매에 넘기겠다고 통보해왔고 검찰 내사설이 돌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윤세연을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비틀거리며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지만 입구에서 경비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문전박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윤세연은 외국 바이어들과 웃으며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눈부시고 당당해 보여 강민혁은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경비원들에 의해 끌려나가고 말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강민혁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은 미친 사람을 보듯 그를 피해서 지나갔고 아무도 그가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였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젖은 옷을 끌고 정처 없이 걷다가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다 늙고 병든 패배자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지갑에는 현금 한 푼 없었고 카드마저 정지된 상태라 소주 한 병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시각 윤세연은 박 실장으로부터 강민혁의 비참한 근황과 최유라의 기술 유출 시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어 한 장의 사진을 어루만졌는데 그 속에는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자신과 강민혁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잠시 회상에 잠기는 듯 했으나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사진첩을 덮어버렸다. 그녀에게 남은 감정은 미련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감뿐이었고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검찰청 특수부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이 깊어가고 강민혁은 자신이 소유했던 그러나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본사 건물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불법 사채를 써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과연 회사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껍데기뿐인 자존심이었는지 자문해 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강민혁은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천지그룹 본사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수십 명의 수사관이 푸른색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은 마치 성을 함락시키러 온 점령군과도 같았고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볼 뿐 아무도 그들을 제지하지 못했다. 강민혁은 집무실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귓가를 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장송곡처럼 들렸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고 이미 통신망까지 차단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음을 깨닫고 마른 침을 삼켜야만 했다. 잠시 후 육중한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감정도 묻어있지 않았고 오로지 범죄자를 단죄하겠다는 서늘한 집념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민혁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무슨 권리로 남의 회사에 함부로 들어오냐고 고함을 쳤지만 선두에 선 검사는 말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강민혁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고 그 영장에는 강민혁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강민혁은 영장에 적힌
구체적인 혐의 내용들을 훑어보며 소름이 돋았는데 그것은 자신과 최유라 그리고 극소수의 측근들만 알고 있는 비밀 장부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었고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자 그는 극심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검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관들은 집무실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고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까지 망설임 없이 찾아내어 강제로 개방했는데 그 안에는 강민혁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만들어둔 이중장부와 차명, 계좌 통장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강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그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 의해 제지당했고 자신의 가장 은밀한 치부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는데 그 순간 그는 수사관들 뒤에 서 있는 자신의 비서실장과 눈이 마주쳤다. 비서실장은 죄책감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민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는 사실 윤세연이 심어놓은 내부 조력자였으며 지난 몇 달간 강민혁의 모든 불법 행위를 기록하여 윤세연에게 보고해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강민혁은 그제야 깨닫고 절망적인 신음을 토해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강민혁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최유라의 존재였는데 그녀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며칠 전부터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였다. 강민혁은 본능적으로 최유라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고 만약 그녀가 해외로 도피하는 데 성공한다면 모든 죄를 자신 혼자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핑계를 대며 잠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비상구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달렸는데 그의 목표는 최유라가 평소 비자금을 숨겨둔다고 했던 그녀의 개인 오피스텔이 아니라 그녀가 도주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지하 3층의 VIP 전용 주차 구역이었다. 지하 주차장은 을씨년스러운 적막감에 쌓여 있었고 강민혁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구석진 곳에서 붉은색 스포츠카의 트렁크에 급하게 짐을 싣고 있는 최유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강민혁은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고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채 그녀에게 달려들어 거칠게 팔을 낚아챘다.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강민혁의 악력은 살기를 띠고 있었고 그는 그녀가 들고 있던 여행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가방이 열리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옷가지가 아니라 강민혁의 금고에서 훔쳐낸 달러 뭉치와 고가의 보석들이었다. 강민혁은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고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냐고 윽박질렀지만 최유라는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당신이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기 전에 내 몫을 챙긴 것뿐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다며 독설을 퍼부었고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서 썩는 동안 나는 해외에서 새 인생을 살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육탄전을 벌이며 바닥을 뒹굴었는데 한때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연인들이 돈 앞에서 추악한 짐승으로 변해 서로를 물어뜯는 광경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비극적이었다. 그때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경찰차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포위했고 확성기에서는 즉시 저항을 멈추고 투항하라는 경고 방송이 흘러나왔다. 윤세연은 이미 최유라의 도주 경로까지 파악하고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였으며 강민혁과 최유라가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판을 짜놓았던 것이었다. 강민혁과 최유라는 서로를 탓하며 경찰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차가운 수갑을 그들의 손목에 채웠으며 두 사람은 나란히 연행되어 가는 굴욕적인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다.
경찰에 끌려 지상으로 올라온 강민혁은 로비에 모여있는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기자들은 집요하게 달려들어 질문을 퍼부었다.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최유라. 부사장과는 공모 관계냐는 질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민혁은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경찰들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걸음을 옮겼다. 그때 인파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고 강민혁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윤세연이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세연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강민혁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네메시스의 임원들과 새로운 경영진이 도열해 있어 그녀가 이제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임을 과시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경찰들에게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며 윤세연 앞으로 다가갔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두 버린 채 그녀에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했던 10년의 세월을 봐서라도 감옥만은 가게 하지 말아 달라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떠날 테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애원했지만 윤세연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윤세연은 차가운 눈으로 강민혁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로비에 울려 퍼져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듣게 만들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당신이 버린 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그 자체였음을 이제야 깨달았냐고 물으며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당신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또한 그녀는 강민혁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강민혁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긴 이 본사 건물과 공장 부지를 자신이 모두 매입했다는 사실이었고 이제 천지 그룹의 모든 자산은 윤세연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강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세연을 올려다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윤세연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경찰들은 강민혁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호송차 쪽으로 끌고 갔다. 강민혁은 호송차 창문을 통해 멀어져 가는 윤세연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구었다고 착각했던 회사의 간판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회한과 절망의 눈물일 뿐이었다. 최유라 역시 다른 호송차에 태워지며 악을 쓰고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들은 이제 초라한 죄수복으로 바뀌게 될 운명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강민혁을 저주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지만 그녀 스스로 선택한 탐욕의 길 끝에는 차가운 철창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고 그녀가 꿈꾸던 상류 사회로의 진입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두 사람이 타고 있는 호송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회사를 빠져나가는 동안 천지그룹 본사 건물에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안도감 섞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세연은 대표이사 집무실에 들어와 창밖을 내려다보았는데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도심의 풍경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강민혁의 명패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올려놓았는데 그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져 오자 비로소 긴 싸움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시작될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경영 정상화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과 확신이 실려 있었다. 한편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강민혁은 멍하니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보려 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와 자책감만 깊어질 뿐이었고 윤세연이 없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통감했다. 그는 이제 좁은 독방에 갇혀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야 했고 화려했던 CEO로서의 삶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밤이 되자 윤세연은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피자와 치킨을 주문해 주었는데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고 사무실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웃음꽃이 피어났다. 강민혁이 지배하던 시절의 억압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윤세연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윤세연은 직원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경영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녀는 무너진 천지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워 보란 듯이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알 수 없는 씁쓸함도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파멸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 때문이었다. 윤세연은 퇴근길에 잠시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강물은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오로지 앞만 보고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차에 올랐고 그녀가 탄 차는 어둠을 뚫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질주했다. 강민혁과 최유라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밤새도록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잡한 폭로전을 이어갔다. 검사들은 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증거를 들이밀었고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혀 고개를 떨구어야 했다. 세상은 그들의 몰락을 흥미진진한 가십거리로 소비하며 비난을 퍼부었지만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지 않았고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만이 그들의 운명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단어가 되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천지그룹 소액 주주들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가장 추악한 몰락으로 기록될 강민혁과 최유라의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호송버스에서 내린 강민혁은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욕설 섞인 고함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의 바게르른 영혼은 이미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파괴되어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나 다름없었다. 최유라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이 고개를 쳐들고 주위를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어 한때 화려했던 미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탐욕에 찌든 노파의 형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법정 내부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는데 강민혁은 떨리는 손을 마주잡고 제발 집행유예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수많은 투자자와 임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민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5년이라는 숫자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 매몰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최유라 역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비명을 지르며 재판장을 향해 악을 썼지만 곧이어 법원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는 추태를 보였다.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윤세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에게 이 순간은 승리의 환희보다는 지독하게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강민혁이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는데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믿었던 남자가 저토록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인생 무상이라는 단어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세연을 향해 기자들이 몰려들어 소감을 물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만 숙인 채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고 차창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여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강민혁이 수감된 교도소의 독방은 한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을 만큼 열악했고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가득하여 숨을 쉬는 것조차 고역이었는데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누렸던 펜트하우스의 안락함을 사무치게 그리워해야 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깼고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 앉아 윤세연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거친 고함과 싸늘한 멸시뿐이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천지 그룹의 회장이라며 다른 재소자들에게 거들먹거렸지만 그들은 강민혁을 비웃으며 집단 구타를 가하거나 먹던 밥에 침을 뱉는 등 가혹하게 괴롭혔고 강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사회의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정해야만 했다. 한편 윤세연이 이끄는 천지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취임 즉시 사명을 더 피닉스로 변경하고 과거 강민혁과 최유라가 저지른 모든 부정을 씻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했다. 그녀는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공장장과 기술자들을 모두 복직시켰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했으며 품질 제일주의를 다시 천명하여 떠나갔던 거래처들을 하나둘씩 되돌려 놓았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더 피닉스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 언론은 이를 두고 윤세연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했고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윤세연은 강민혁을 면회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았는데 그녀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접견실에 들어섰고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강민혁의 모습은 충격적일 만큼 변해 있었다. 강민혁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몸과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가 지난 1년간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는 윤세연을 보자마자 유리벽에 매달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출소하면 당신의 발닦개라도 하며 살 테니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모습은 동정심보다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비굴했다. 윤세연은 차가운 눈으로 강민혁을 바라보며 수화기를 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담담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녀는 강민혁에게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줄 것이 있어서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벽에 붙였는데 그것은 과거 강민혁이 자신을 무시하며 찢어발겼던 이혼합의서의 사본과 함께 그가 10년 전 회사 설립 당시 작성했던 각서였다. 윤세연은 강민혁에게 당신이 회사를 키웠다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사실 모든 중요한 계약과 자금 조달 그리고 위기 극복은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며 당신은 그 전에 능력이라는 무대 위에서 춤추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잔인한 진실을 통보했다. 강민혁은 그 말을 듣고 멍한 표정으로 윤세연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평생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내에 보이지 않는 내조 덕분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기억이 윤세연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고 윤세연은 그런 그를 보며 일말의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당신이 이곳에서 평생 썩어가는 동안 나는 세상 밖에서 당신이 꿈꾸던 그 이상을 이루며 보란 듯이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갔다. 교도소 정문을 나선 윤세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자유의 공기를 만끽했는데 그녀의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도로와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회사로 가자고 짧게 지시했고 차 안에서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닌 더 피닉스 그룹의 회장 윤세연으로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앞날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세월이 흘러 강민혁은 감옥 안에서 잊힌 존재가 되어 쓸쓸하게 늙어갔고 최유라는 출소 후에도 사기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게 되었다. 반면 윤세연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더 피닉스를 이끌며 세계적인 여성 리더로 우뚝 섰고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며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가끔 집무실 창가에 서서 과거를 회상하곤 했지만 그 기억 속에 강민혁은 더 이상 아픔이나 증오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성장을 위한 걸음이 되었던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윤세연은 회장 취임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는데 수천 명의 임직원이 그녀를 향해 기립 박수를 보내는 광경은 10년 전 그녀가 어둠 속에서 있었던 그날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고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인내에서 나온다는 그녀의 메시지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연설을 마친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자 천장에서는 금빛 꽃가루가 흩날리며 마치 불사조가 비상하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윤세연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고 그녀는 시련이라는 불꽃 속에서 타올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시 태어난 진정한 승리자였다. 배신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서사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역사로 기록되었으며 어리석은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버린 자들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세상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잿더미 속에서 날아오른 불멸의 이름 바로 피닉스라고 정의하며 눈부신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